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난소공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난소공 1970년대 작품이죠. 자, 난소공 읽어보신 분? 읽어보신 분? 자, 학교에서 배우신 분? 배웠어요? 예. 배웠어? 자, 나머지는 아직 배운 적도 없네? 아직 안 읽었네? 자, 난소공은 안정이가 써 올린 작은 공이에요. 벌써 동화적이고 환상적이잖아. 그죠? 자, 보세요. 먼저 제목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 자, 제목입니다. 제목.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자, 1970년대 작품입니다. 자, 배경 설명하고 좀 더 나가도록 할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벌써 이 제목에서 중요한 내용이 벌써 다 나오잖아. 난쟁이는 실제 난쟁이야. 이 소설은 1970년대 배경인데 도시 빈민의 아픔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자 배경 설명 좀 하자. 지금도 그런 데가 있지만 여기 산에 이 무허가 건물이야. 정부가 허락해주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야. 여기 우리가 판자촌들이 참 많았다. 판자촌들이 많았어요. 참 많았죠. 그죠? 쉽게 말하면 달동네. 자, 이게 달동네고 판자촌인데 이곳을 개발해야 되겠죠. 자, 허물어야 돼. 허물고 무엇을 만드니? 여기다 아파트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를 만들면 자, 딱 보기도 좋고 또 건물 아파트는 건축이 높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또 그 집에 놓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파트 공짜는 아니잖아.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허가 건물입니다. 원래 집주인들은 괜찮아. 집주인들은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한 개를 공짜로 줍니다. 실제로. 근데 이 사람 다 무허가 건물 주인들이 아니야. 무허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보상을 못 받아요. 보상을 못 받는 걸로 원칙인데 근데 정부가 그래도 우리 국민이니까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뭐냐면 입주비를 줍니다. 입주비. 쉽게 말하면 자 이사비 만약에 아파트가 그 당시의 가격으로 50만 원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야. 근데 이사비를 줘. 이사비 한 10만 원 정도를 줘. 10만 원 정도를 줍니다. 이사비 및 일종의 보상비야. 보상비. 10만 원을 줘. 그럼 그 10만 원 받아서 5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니? 못하잖아. 그러면 이 10만 원에다가 다음에 입주권을 줘. 입주권. 자, 그 당시 아파트는 입주권이 있어요. 입주권이 뭐냐면 이 아파트에 갈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야. 근데 그리고 돈이 공짜 주는 게 아니라 입주권을 가진 사람이 돈을 50만 원 내야 아파트를 얻을 수 있거든. 그러면 부자들은 돈은 있는데 입주권이 없잖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은 없는데 입주권을 갖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입주권을 팔라고 막 사람들이 막 꼬시겠지. 부자들이 와가지고 야 가난한 사람 이리 와봐. 너 10만 원인가 입주권 받았지? 이거 나한테 팔아 입주권. 얼마 줄 건데? 10만 원 줄게. 그러면 가난한 사람한테 10만 원 작은 돈 아니거든 그 당시에. 10만 원씩이나? 줄게. 그럼 파는 거야. 그러면 입주권을 받은 부자들은 그걸 들고 50만 원 있으니까 아파트 하나 사는 거지. 사서 한 1년 지나면 2배, 3배가 되거든. 그럼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되거든. 그럼 다시 팔면 부자들은 돈을 막 버는 거 아니겠니? 지금도 물 그러고 있죠. 그래서 입주권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파느냐 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달동네에서 무허가 건물이 다 철거가 되고 자 철거 개구장에 날아오겠죠. 정부가 자 이거 꼭 밀겠습니다. 여러분 날아오겠죠. 그럼 이 사람 다 떠나야 돼. 떠나는데 대신 입주권을 줍니다. 입주권을 받고 팔 것이냐 말 것이냐 그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 얘기가 바로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입니다. 그러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난쟁이의 의미와 쏘아 올린의 의미를 각각 파악해 두셔야 돼요. 난쟁이는 실제 난쟁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죠? 실제 난쟁이인데 비유적 의미는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예요. 1970년대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고 자 쏘아 올리네 쏘아 올렸다는 건 언젠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 말은요 쏘아 올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니? 바로 좌절이 되겠죠. 좌절. 그러면 이 작은 공이 뭐니? 하늘로 쏘아 올린 작은 공. 저 작은 공 뭘 의미하겠니? 바로 그 사회적 약자들의 꿈,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어떤 꿈과 소망. 얘는 꿈과 소망. 그러면 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뜻이 뭐니? 사회적 약자들의 꿈이 좌절되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제목에다가 다 필기 다 하세요. 제목에다가. 그럼 제목이도 벌써 이 문제를 다 끝나버렸네. 그래서
문제에서 얘들아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 사회적 약자들 도시 빈민들의 좌절감을 드러내는 거야. 희망이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되겠지. 그러면 이와 똑같은 주제 의식을 가진 시를 찾아라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따가 정리해 줄게 그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본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지루해요, 여러분들. 이거 좀 빨리 읽어볼게요. 물론 중요한 것은 천천히 하고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자,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워낙 내용이 길어가지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 불렀다. 난장이, 자, 동그라미 쳐봅니다. 난장이라 불렸다는 것은 물론 육체적 결핍이잖아요. 실제 진짜 난장이라고. 실제 아버지가 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어떤 육체적 장애죠. 자, 육체적 장애인데 육체적 장애도 있지만 동시에 이 난장이는 뭔데? 여기서 사회적 장애도 갖고 있죠. 사회적 장애도 같이 가지고 있죠. 자, 뭔데? 빈곤, 무력감, 경제적 빈곤. 경제적 빈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무력감.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필기하고 있죠? 필기하고 있죠? 그러면 난장애 동그라미 치고 육체적 장애, 사회적 장애를 다 아우르는 말이다 라는 거.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람들을 옳게 보았다. 그래, 잘 봤다는 거야. 사람 잘 봤어. 왜냐하면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보는 것 하나 줄쳐. 그러면 그 보는 것 하나가 뭐가 되겠니? 그렇지, 이것만 얘기하니까. 보는 것 하나 줄치고 저거 육체적 장애만. 자, 줄칩니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줄칩니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이것은 뭐니? 자, 바로 사회적 잘못된 시선이 되겠죠. 적어볼게요. 사회의 잘못된 시선. 사회의 잘못된 시선을 지금 비판하고 있죠. 비판하고 있죠. 그래, 맞아. 아버지 육체적 장애를 가진 건 맞아. 근데 이것만 맞고 나면 다 틀린 거야. 아버지는 뭐야, 그렇게 난쟁이가 갖고 있는 기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형만 보고 그 내면을 도외시한다. 이걸 달리 말하면 외형만 보고 달리 말하면 내면은 외형만 보고 내면은 도외시한다. 내면은 도외시한다. 똑같은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속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얼마나 착하신 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자, 다 필요하고 계시죠? 그죠? 도외시. 도외시하고 있다. 제외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정리하고 있네. 이제 정리 안 하고 있네. 정리 좀 하세요. 자, 다음. 자,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자, 나 동그라미. 아니다. 나 네모쳐. 자, 나 네모치세요. 이게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소설에서는요 시점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보세요. 소설 문제를 난소공 하나만 보시면 안 돼. 어차피 여러분들 각 학교마다 시험은 전부 다 난소공 말고 다른 소설도 같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쪽이 같이 비교하셔야 돼요. 시가 있으면 시를 같이 비교하셔야 돼. 이걸 단원별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여러분들. 뭐냐면 시는 시계 다 모아 그걸 같이 공부해야 돼. 소설은 소설끼리 같이 모아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와우, 난소공의 시점이 1인칭이구나. 그럼 옆에 있는 다른 소설의 시점 뭐지? 얘는 3인칭인데. 난소공에서 작가의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이 직접적 방법이구나. 근데 얘는 간접적이네. 다르네. 난소공에서 다양한 감각이 있는 이런 감각적 표현이 없네. 이렇게 같이 비교해보는 거야. 시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난소공 물론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복습할 때는 소설끼리 같이 펼쳐놓고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 나는 몇 인칭이야? 1인칭이지. 근데 미리 얘기할게. 1인칭 누구네? 주인공이야? 관찰자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잖아. 오케이? 그럼 자기 얘기를 하고 있겠죠?
자, 적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특히 이 나가 누군데? 바로 장남인 영수예요. 장남인 영수야. 이거 이런 걸 봐라. 이거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잘 보세요. 이런 다 필기하고 있죠? 내가 좀 말을 좀 빨리 할게, 얘들아. 이거요 되게 지루합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이런 거 아침 다 졸려. 말을 좀 빨리빨리 할 때가 이해 좀 해주시고, 대신 중요한 건 내가 천천히 할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거는요 1부, 2부, 3부가 있어요. 이 난수부 1부도 나가 나오고 2부도 나가 나오고 3부도 나가 나와. 그래서 다 1인칭 주인공이야. 그런데 1부에서 나는요 장남 영수야. 2부에서 나는요 누구냐 영호야. 동생 영호야. 3부에서 나는요 바로 여동생이 영이야. 그러면 각각 다양한 나들이 주인공이 바뀐단 말이야.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작가 의도가 뭘까? 다양한 사람들이 끝났어. 벌써 끝난 거야. 다양하면서 끝난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얘는 영수는 나이가 20살 넘어. 그러니까 청년이야. 어른이 이제. 영호는 아직 고등학생이야. 어려. 영희는 여자잖아. 그러면 그 당시 1970년대 도시 빈민의 아픔을 어른의 시각 그리고 젊은 고등학생의 시각 그리고 여자 시각을 다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지. 그죠? 결국 영희는요 나중에 겁탈을 당해요. 그죠? 이 입주권을 빼앗기 위해서 영희가 수면제를 탄 약을 나쁜 놈들한테 끌려가서 약까지 먹고 합니다. 근데 얘 정신 차려서 그 돈을 다시 찾아와요. 나중 끝에 보면. 근데 이기 때문에 그 여성의 어떤 피해 이런 것을 다양한 시각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니? 근데 이걸 지금 필기하지 않을게. 이따 다 정리해 줄게. 알았어요? 다 정리해 줄 테니까 그건 듣기만 하시라고. 그래서 이 나가 중요하다고. 필기하셨니? 그 다음. 자,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자, 앞으로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제가요. 동그라미와 세모를 제가 칠게요. 앞으로. 자, 동그라미는 뭐냐면 도시 빈민층이야.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유한 사람이라 하자. 부유한 계층이라 하자. 그러면 이 끝까지 계속 이거 세모 동그라미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옆에다가 살짝 써주시고 왼쪽에다가 써주신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를 같이 좀 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를 포함한 5 식구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 딱 쳐두시고. 이거 꽤 많이 나온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쉬운 거 하나만 우리 샘플 한번 해보자. 다음에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동그라미 세모야? 세모지. 자, 이런 식으로 하자. 이제부터. 자, 그들은 세모다. 그들은 세모야. 그들 세모. 자, 볼게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 동그라미 세모야? 세모지. 천국은 세모 쳐야지. 치고 있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옥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마음 알겠냐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자, 계속 볼게요.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을 생각하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로또 복권을 사게 되는 거고. 그죠? 또는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그 소고기를 먹고 싶은 거고. 지금 이 소설의 배경은 70년대 배경이다.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그때 얘기야. 지금이야 뭐 웬만큼 다 잘 먹고 잘 살지만 옛날에는 차이가 컸죠. 차이가 엄청 컸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겹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부터 줄치세요.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줄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니? 이게 무슨 말이니? 전쟁에서 지기만 했다. 자, 적습니다. 끊임없이 좌절을 경험. 끊임없이 좌절을 경험했다 이 얘기잖아. 끊임없이 좌절을 경험했다 이거잖아. 좌절 경험이. 그러면 안 돼? 어? 이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 자, 좌절 경험했다고 끊임없이. 그다음 자,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이다. 자, 줄칩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이다. 줄칩니다. 매우 중요하게 나왔네요. 자, 그날만은 참기 어려웠다. 이제 두 줄 가량 쓸게. 매우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소설의 구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이 전개되고 있니? 아니면 현재에서 과거에서 현재란 시간이 지금 거꾸로 흘러가고 있니? 그렇지? 그날이니까 이제부터 그날 얘기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순행적 구성이야, 역순행적 구성이야? 그렇지? 자, 역순행적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역순행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금 왜 과거 회상하고 있잖아. 이제부터 이제 과거 회상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날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 궁금하지 않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죠?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표현이지. 난소공 한 번만 잘 들으시면 돼요. 어렵진 않는데 좀 지겨워. 근데 한 번 안 들으면 안 돼. 자, 계속 보겠습니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철거 개고장 네모칩니다. 자, 철거 개고장이 뭐냐면 이제 정부가 이곳을 곧 헐 테니 모두 나가세요 라는 경고장이에요. 그러면 철거 개고장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겠니? 이제 떠나야 되겠지. 그럼 이제 떠나야 되니까 이제부터 갈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럼 이 철거 개고장이 바로 갈등 시작의 매개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철거 개고장 밑에 적습니다. 갈등 시작의 매개체, 갈등 시작의 매개체가 되는 거야. 철거 개고장. 자, 갈등 시작의 매개체다. 이제 시작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갈등 시작의 매개체. 기어코 왔구나. 자, 기어코 왔구나. 줄칩니다. 근데 이것도 시험 보면 나왔던 문제인데, 그러면 이 가족들은 특히 엄마는 철거 개고장이 올 거라고 예상했니? 예상하고 하지 않았니? 미리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유 벌써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던 거지. 그렇다면 자 살짝 적어보자. 자, 자 미리 예상한 어머니라고 합시다. 미리 예상한 어머니. 기어코 왔구나. 그 부분. 기어코 왔구나. 미리 예상한 어머니. 자, 미리 예상했어요. 요런 어떤 그 흐름들을 좀 잘 파악해 두셔야 돼. 소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 보았다. 보리밭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졸인 감자. 아주 빈곤한 밥상이잖아. 그죠?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자, 그럼 줄쳐볼게요.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줄칩니다. 왜? 왜? 엄마가 읽으면 안 돼? 눈이 뭐? 눈이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아서. 자, 배려. 왜? 엄마가 충격받을까봐 대신 읽어주는 거야? 어? 그렇지. 글을 못 읽어서.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좀 전문용어로 하자. 우리가 글을 우리 못 읽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지? 한자 두 글자로? 문맹이라 그러지. 어우 대단해. 그렇다면 자, 어머니가 문맹임을 알 수 있는 거야. 살짝 적어보자. 어머니는 문맹. 어머니는 문맹. 어머니는 문맹. 문맹이란 말을 알죠? 문맹이란 말은 글을 못 읽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 문맹.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 당연한 얘기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문맹률이 가장 낮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글을 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높다 이 얘기야. 엄청 높죠. 참고로 미국은 문맹률이 4%가 넘어. 그 말이 무슨 말이니? 국민 중에 100명 중에 4명 글을 못 읽는다는 거야. 일본도 높아. 일본도 한 1점 몇 프로 올라. 근데 우리는 0.0001%도 안 돼. 거의 압도적이죠. 한글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철거 개고장이 나오죠.
자, 이걸 보세요. 자, 이거 보자. 철거개보장 낙원구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자, 낙원구 행복동 줄칩니다. 낙원구 행복동 줄칩니다. 얘들아, 낙원구 행복동인데 진짜 이곳이 낙원이고 행복이니? 낙원 행복 아니지? 낙원구 행복동이 아닌데 지금 낙원구 행복동 이름을 갖다 붙였지? 그럼 실제 현실과 다르네? 무슨 법이야? 반어법이죠. 자, 낙원구 행복동 줄칩니다. 반어법. 바로 열고. 그럼 이렇게 반어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더욱더 비극성이 강조되잖아. 아, 좋아. 이런 게 기초가 되는 거지. 살짝 적어보자. 뭐야? 비참한 현실 강조. 그러다 비참한 현실이 강조되잖아. 그러면 보세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보세요. 아니,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앉혀놓고 낙원구 행복동 무슨 법이 이게 반어법이요? 이런 건 때려주기도 안 나와. 이런 문제. 그거는 초등학교 문제지. 그럼 어떻게 나오겠니? 물론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낙원구 행복동을 줄을 치고 다음 중 이와 똑같은 표현법을 가진 시를 찾아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외부 지문을 평상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따가 문제 줄 테니까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거야. 그래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 넘어가세요. 그 파란 그 하얀 그 철거 개고장 넘어갑니다. 그다음 바로 그 밑에 읽어볼게요.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벽돌 공장부터 살짝 가로 열어보세요. 이렇게 살짝 가로 열어 이렇게. 자, 이렇게 앞으로 가로 열어보세요. 자,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자,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이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자, 좁은 마당을 덮었다. 덮었다까지를 바로 닫고. 그러면 자, 천천히 봐. 아직 쓰지 마.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은 무엇을 상징하겠니? 얘는 도시화와 산업화를 상징합니다. 1970년대 산업화를 상징하고요. 자, 산업화를 상징하고요. 좁은 마당은 무엇을 의미하겠니? 좁은 마당은 바로 도시 빈민층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자, 그럼 이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겠니? 자, 보세요.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좁은 마당을 덮었다는 건 산업화가 도시 빈민을 억압했다 이런 뜻이 아닐까? 그치?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산업화의 요 가로 닫은 끝에다가 이 가로 닫은 끝에다가 뭘 쓰냐 그러면 산업화로 인한 도시 빈민의 아픔이 느껴지니 이 집안은 이제 쫄딱 망하겠구나. 바로 암담한 미래를 암시한다. 그래서 암담한 미래를 암시하는 그런 글이 되겠네. 이렇게 풀이하시라고. 내신 수업은 좀 바쁘다 얘들아. 내신 수업의 특징이 있죠. 지금 빨리빨리 진도 나가는 거야. 시험 대비니까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집중하시라고. 졸지 마시라고. 이따 10분 쉴 테니까. 벌써 1시간 지나갔네. 좀 쉴까? 네. 어렵네요. 자, 아니 한 문단을 끝내고 쉴게. 자, 문단을 끝내야지. 그 다음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쳤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는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직 밥을 식사 다 못하신 거야. 왜? 지금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이거죠. 이제 어떻게 사냐 우리. 이런 거죠. 그죠?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들은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의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것이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자, 쓸데없는 짓이었다. 줄칩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자, 이거 누구 생각이야? 나의 생각이지? 그러면 자, 벌써 이런 어떤 나의 생각은 나의 어떤 회의적 생각이죠. 나의 회의적 생각이죠. 회의적 생각이 뭔지? 회의적 생각? 회의가 뭔데? 회의주의가 뭐냐? 회의주의.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뜻이야. 회의적 생각은.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 집 어떻게 해요? 저희 집은요 이제 못 나가요. 돈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막 그럽니다. 아니 저희 집도 철거계 걱정 왔으니까 어떻게 해? 우리 당장 갈 데 없는데 어떻게 해봐요? 막 소리 막 지르는 거야. 그러면 아무 부질없다는 거야. 어차피 동사무소 직원들 뭐 해줄 게 뭐가 있니? 어차피 예 한번 제가 건의해 볼게요. 라는 말밖에 못해. 그 다음날 싹 밀어붙이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저렇게 떠들어봐야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회의적 시각이 되는 거지. 그러면 회의적 시각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니? 바로 사회적 약자의 무력감이 느껴지지 않니? 사회적 약자의 무력감이 느껴지는 거야. 약자의 무력감.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거야.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거지.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닷가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들이 자 얘들아 이게 거강꾼이 뭐냐? 거강꾼? 옆에 단어 또 나오죠? 거강꾼이 뭐라 돼 있어? 자 거강꾼은 사고 파는 사람 사이에 흥정을 붙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자 무엇을 사고 파니?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게 뭐가 있어? 아까 얘기했죠? 그치, 입주권. 그러니까 입주권은 그냥 권리야. 돈이 아니라 아파트를 갈 수 있는 권리인데 입주권이 있어야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부자들은 돈은 많은데 입주 권리가 없고 가난한 사람은 집을 오게는 대신에 입주권을 주잖아 정부가. 하지만 입주권을 받으면 뭐하니? 입주권을 받아서 할 게 없어. 입주권은 권리일 뿐이지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은 입주권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이제 거강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흥정 붙여주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중간에 이제 커미션을 먹는 사람이지. 쉽게 말하면 거강권들 요즘은 부동산 업자들이 많아. 지금도 그렇잖아. 이러면 지금도 돈 있다고 해서 우리 아파트 살 수 있니? 당첨이 돼야 될 거야. 당첨. 그러니까 그 당첨이 바로 일주권과 똑같은 거야. 오늘날에도. 그렇기 때문에 거강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다음 문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바로 이 두 동생이 아까 말했던 영호와 영희야. 그러니까 1부, 2부, 3부 지나면서 영호, 영수, 영희가 주인공이 바뀐다 그랬지. 나란 주인공들이. 그래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건 이따 따라 필기해 줄게. 그냥 듣기만 하시라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다. 도장포는 이제 돈을 받고 새겨주는 가게를 얘기죠. 쉽게 도장 만드는 가게죠.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앞에 서 있었다. 검정색 승용차. 자, 아까 여러분들 동그라미 세모 기억하지? 우리 아까 동그라미가 뭐였니? 사회적 빈곤층. 오케이. 그럼 우리 세모는 뭐였니? 부연계층이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검정색 승용차도 당연히 뭐가 되겠니? 동그라미 세모야. 세모 칩시다. 아침 일찍 이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에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들어온 것이다. 누군들 이런 날 일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맸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해? 지금 영희도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이지 알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집이 이제 곧 집이 없어지는 순간이야. 갈 데 없단 말이야. 당연히 집안에서 당연히 긴박할 수밖에 없지. 그 모든 사람 다 긴박한 상황이야 지금. 그러니까 얼굴을 벌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계속 볼게요.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자,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줄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아버지와 주변 상황의 대비가 되고 있지. 아버지는 되게 정적인 모습이지. 그지? 살짝 적어볼게. 주변 상황과 다른 정적인 모습. 주변 상황과 다른 정적인 모습. 주변 상황과 다른 정적인 모습이야. 주변 상황과 다른 정적인 모습. 자, 여기서 그러면 한번 질문할게요. 왜 아버지는 이렇게 정적이지? 아무 말도 없지? 왜? 알고 있어서. 알고 있어서? 아까 엄마도 알고 있었다 그랬죠, 미리. 약간 언어 장애. 언어 장애? 아, 언어 장애는 아니야.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자, 책만 읽어. 왜 그럴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없는 거예요. 쓰지 마.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세요. 내가 어떻게 같이 한다고 될 일 아니잖아. 아버지 이제 나이가 좀 있었으니까 사회적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아유, 내가 나서봐야 해결 방법은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니?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력감이야. 무력감. 무기력감이다. 살짝 적습니다. 바로 이거 적어보세요. 바로 아버지의 무기력함 가로 닫고. 아버지의 무기력함 가로 닫고.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요 거의 실화적 소설이다 이거. 이거 완전 허구. 물론 소설은 다 허구지만 이 소설은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1970년대 대다수가 다 이런 고통을 다 겪었다는 거야. 도시 빈민들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가 읽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장이가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난장이가 간다. 난장이가 간다. 줄칩니다. 적으세요. 차별적 시선이라고 적읍시다. 차별적 시선. 여전히 차별적 시선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부터 보세요. 자, 어머니는 라고 돼 있죠.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자, 어머니는 대문 기둥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나지 않니? 자, 보세요. 자, 봐봐. 지금 우리가 앞에 배웠던 데는 다 보세요. 우리 이걸 보자. 여기는 대사보다는 뭐가 많니? 설명이 많지. 근데 우리 여기 딱 보면 이제 뭐가 많니 전부 다? 대화가 많지. 그러면 보세요. 소설은요 설명 중심의 글이 있고 이렇게 대화 중심의 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소설은 설명과 대화가 적절히 섞여 있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는 뭐가 많이 나오니? 대화가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제는 대화 중심의 글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래서 자, 어머니는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딱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해서 대화 중심의 글. 대화 중심에서 대화 중심. 자, 이제가 대화가 중심됩니다. 그래서 이건 대화 중심과 설명 중심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야. 앞부분은 설명 중심.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앞부분은 설명 중심. 이제부터 대화 중심. 그래서 설명 중심과 대화 중심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글이네. 이거는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때요?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시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알루미늄 표차 네모칩니다. 알루미늄 표찰 네모칩니다. 얘들아, 알루미늄 표찰이 뭐냐면 옛날 무허가 건물도 주소가 필요하잖아. 그 정부 허락해주지 않는 건물이니까 무허가 건물이야. 근데 사람이 사니까 그냥 뭐 우체부도 오려면 뭔가 주소가 있어야 되겠지. 게다가 알루미늄 표시로 예를 들면 봉천동 3-1 하고 이거 뭐 쏘는 어떤 표찰들이 있어. 그러니까 12-1 뭐 이런 식으로. 이 표찰을 뗀다는 거야. 그럼 이 표찰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겠니? 표찰 자체가 바로 입주권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그게 증거물이 되겠죠. 왜? 내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증거물이니까. 이 되게 중요한 표찰이야. 이 표찰을 갖고 있어야 이제 동사무소 가서 저 이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여줄 수 있잖아. 그럼 입주권을 주는 거야. 그럼 그 입주권을 가지고 또 파는 거지. 딴 사람한테.
그럼 이 알루미늄 표차는 바로 건물의 거주자였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자, 첫 번째 건물의 거주자였음을 증명하는 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알루미늄 표차라는 거 있다는 것 자체는 부잣집 이런 게 없잖아. 부잣집은 그냥 자기 뭐가 있겠지, 명패가 있겠지. 근데 얘는 임시로 붙인 번호판이야. 임시 번호판 일종이에요. 이게 임시 번호판인 알루미늄 표차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사회적 소외자임을 상징하겠죠. 자, 사회적 소외자임을 상징합니다. 사회적 소외자임을 상징하는 거야. 즉 가난한 사람들만한테 주는 표차래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 소외자임을 암시하는 거지. 상징하는 거지. 자, 됐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이걸 자 떼야 이제 철거가 되거든. 그럼 이걸 꼭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입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자, 그다음에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에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겐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럼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일이 뭐야? 마음에 드는 일이 뭐야? 아파트에서 사는 거야? 아니야. 철거되지 않는 거야. 모르면 적어도 마음에 드는 일을 줄쳐. 철거되지 않는 일.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사람 못 들어가 어차피. 돈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50만 원 넘어가 그 당시에. 그 당시 50만 원이면 엄청나 큰 돈이죠. 자, 보겠습니다. 철거 안 되는 일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철거되지 않는 일. 마음에 드는 일은 철거되지 않는 일을 얘기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왜? 당연히 입주권을 못 받거든. 그리고 또 이주비도 못 받거든. 이주비를 더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취업을 못한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 더 가난하지. 자, 어머니가 말했다. 20날 안에는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야지. 자, 그럼 줄칩니다. 20날 안에는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줄칩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어머니의 태도는 의지적이니? 그러면 현실을 수능해버리지. 적어보자. 현실 수능적 태도. 그러면 자 보세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얘들아 현실 수능적 태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지. 그러나 시험 문제 낼 때는 여기 줄을 쳐놓고 그리고 다른 시를 줄을 쳐놓고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문제는요 대부분이 다른 지문과 비교해서 푸는 거지. 이 작품 하나만 본다면 이게 현실 수능 누가 몰라? 다 알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왜 모르겠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다른 지문과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또는 다른 선지를 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걸 달달 외운다고 성적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얘는 기본이야 기본. 기본을 알아두시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른 지문과 비교하셔야 돼. 계속 보겠습니다.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영호는 아직까지도 좀 철이 없는 애야. 그러니까 약간 조금 다혈질이지. 왜 고등학생이거든. 조금 다혈질이야. 그래서 왜 팔아? 하고 얘기하는 거죠. 현실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를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게 우리 집이야. 자, 줄칩니다.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줄칩니다. 어떤 태도니? 저항 의지지. 적어볼까요? 영호의 저항 의지. 영호의 저항 의지. 그러면 자, 그럼 봐봐. 문장 내볼게. 등장인물의
등장인물의 대비되는 태도를 통해서 비극적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맞니? 틀리니? 자, 다시 봐봐. 등장인물의 상대적 태도를 통해 대비적 태도를 통해 비극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자, 봐봐. 엄마는 현실 수능적이지. 영호는 현실 저항적이지. 서로 대조가 됐지. 이걸 통해서 더욱더 비극성이 강조되잖아. 맞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누가 여기 줄 쳐놓고 얘가 무슨 성격이고 문제 왜 나오겠니? 그러니까 초등학생 문제라고. 그러니까 자, 옆에다 빈 옆에다 정리하겠습니다. 철거에 대한 상반된 인식하고 비극성 강조라고 합시다. 그래서 자 보면 어머니, 자 어머니는 현실 수능적이야. 그리고 영어 원이 현실 저항적이야.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더욱더 이 소설의 70년대 우리 도시 빈민의 아픔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잖아. 더욱더 이렇게 표현해서 문제가 나오겠죠. 아, 사례가 어렵네. 자,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줄친 거면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누웠대. 다 있니? 그 다음에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 봐봐.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뭔데? 그런 이야기가 뭔데? 그런 이야기. 자, 그런 이야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런 얘기가 뭔데? 네모 치세요. 그런 얘기가 뭔데? 현실 저항. 현실 저항이야. 그러니까 아까 영어처럼 안 팔아! 나도 안 팔아! 나도 저항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 달 전에도. 아셨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곡장을 막 읽고 있는 난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기는 그걸로 끝난 거다. 줄칩니다. 얘기는 그걸로 끝난 거다. 줄칩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떤 태도야? 아버지도 적습니다. 현실 수능, 심표 찍고 체념. 현실 수능, 심표 찍고 체념. 그러니까 체념적이야. 현실 수능적이야. 그냥 그건 우리를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자, 펜지꽃 네모칩니다. 펜지꽃도요 영희를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자, 펜지꽃 네모치세요. 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영희가 이제 검은색 승용차를 따라갑니다. 입주권을 제가 되찾기 위해서, 돈을 되찾기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이제 몹쓸 짓을 당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표현을 그냥 펜지꽃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펜지꽃 자체는 누구를 상징하겠니? 영희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펜지꽃 밑에 적습니다. 뭐냐면 영희의 순수하고 여린 영희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펜지꽃.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 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홀로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자, 법. 이 법이 과연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법이니? 그럼 이 법은 동그라미에 세모야? 세모 쳐야지. 자, 법 세모 쳐야지. 자, 저거 강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죠. 강자를 위한 법이잖아. 법도요 돈 있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법도 적용 못 받아요.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빵 하나 훔치면 우리는 몇 년 갑니까? 2년을 삽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100억을 횡령해도 풀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야. 돈이 없으면 유죄야. 이게 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강도가 했던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불쌍한 아주 가난했던 사람이 말이야. 자기도 빵을 훔치고 뭐 하다가 5년형을 받았죠. 그래서 탈출해가지고 총 들고 주택가에서 이제 하면서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었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큰 이슈가 됐잖아. 엄청나게. 그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놈들이 무죄가 되고 돈 없으면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거야. 법과 관계없이. 그건 어떻게 사실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 말한 법은 강자를 위한 법이 되겠죠. 그 다음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 같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핀집꽃에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는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응.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선 풀냄새가 났다. 풀냄새. 자, 이제 동그라미의 세모를 잘 봐야 돼. 풀냄새 동그라미 세모야. 동그라미. 도시 빈민의 냄새잖아.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그럼 고기 굽는 냄새는 세모.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곤 했다. 자, 이제부터 과거 회상이야. 엄마 이거 무슨 냄새야?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엄마 이거 내가 무슨 냄새야? 졸지입니다. 엄마 이거 무슨 냄새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 의도가 뭐야? 그렇지, 살짝 적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간접적 표현. 고기를 먹고 싶다는 간접적 표현. 이젠 이거 과거 해상이야. 이제부터 과거 해상입니다. 어릴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다음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왜 걸음을 왜 빨리 했겠어? 냄새를 있어도 고기 사줄 돈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이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닙니까? 실제 그 당시 현실이야. 실제 그 당시에 다 그랬어. 전 국민이 다 웬만하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고기 굽는 냄새 난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이거 항상 하는 어머니의 말씀이잖아. 공부 열심히 하라고.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졸치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했죠? 바로 아버의 경제적 무능에 대한 비난이죠. 적어볼까요? 경제적 무능함에 대한 비난. 경제적 무능함에 대한 비난이죠. 가로 열고 철이 없음. 가로 닫고. 아직 철이 없어 얘가. 애니까. 경제적 무능함에 대한 비난이죠. 철이 없어.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역시 엄마야. 엄마는 진짜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시는가 봐.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너 몇 점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는 주머니 달린 옷을 입고 싶어. 주머니 달린 옷 동그라미 세모야. 세모가 될 거야 여기서. 그 당시에 옷에 주머니가 있다는 건 돈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보통 부자들이 많이 입는 옷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아니 정반대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종류 없는 옷을 입어. 넣을 게 없으니까. 자, 주머니 달린 옷은 자 세모입니다.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는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막 하면 너 매 많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해. 악당은 돈이나 많긴 하지.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도 돈을 모으면 되는 거네. 얘 입장은. 그죠?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젠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엄마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난 안 갔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난 후회했다. 또 때렸네, 동생은. 이거 뭔 잘못이라고.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주머니 없는 옷, 동그라미의 세 모양.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가난을 의미하잖아. 슬프지 않네? 그 당시 현실이야. 그 다음, 아버지는 철거 계곡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자, 그럼 줄쳐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줄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게으른 사람은 절대 아니었잖아. 열심히 일했어. 근데 왜 가난해? 왜 가난한 거야, 근데? 아니, 열심히 일하면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최소한 고기 정도 먹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 맨날 일했는데 왜 돈을 못 벌어?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이 나라는 영어는 어떤 인식이 깔려 있겠니? 가난은 개인이 능력이 부진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자, 가난의 원인은 개인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가난의 원인은 개인적 차원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가난의 원인은 뭐 때문일까? 어떤 사회적, 구조적 원인이 있다는 걸 은근히 비판하고 있는 거야. 즉, 사회가 개판이니까 아무리 젊은 사람 일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사회가 튼튼해야지. 보세요. 내가 1시간 일하면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10시간 일해도 1시간만큼 일한 사람보다 돈을 더 적게 받으면 그게 사회적 구조 문제 아니야?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야 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사회적 구조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요즘 없잖아. 요즘은 오히려 뭐 우리가 1시간 일하면은 뭐 최저 시급이라는 게 우리가 존재하니까 8천 얼마잖아, 그죠? 최저 시급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손가락에 드는 아주 높은 금액이죠. 우리가 일본보다 더 높잖아, 최저 시급은. 그죠? 그런 걸 따진다면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사회 시스템이 좀 잘 돼가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 40년 전만, 이거 지금 40년 전 얘기잖아. 그때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지. 당연한 얘기지. 일하면 일할수록 돈을 더 못 버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달 월급이 대학생들의 그 4년 졸업한 4년 졸업한 사람들의 월급이 그 당시 한 4, 5만 원 정도 돼. 4, 5만 원. 근데 가난한 일용직들은요 2만 원.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야. 또 일을 해도 2만 원밖에 못 받아. 2만 원 받는 사람 중에 세금 내고 뭐 내면 남는 게 뭐가 있겠니? 밥 먹고 사면. 그럼 남은 거의 없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도 50만 원. 그냥 아파트 입주권은 꿈에도 못 볼 일이지. 자, 그래서 이 영어는요 똑똑한 놈이야. 그래서 가난의 원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사회적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비문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만 고생한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부터 살짝 열어봅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까지 가로 닫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니? 가난은 지금 당장 생긴 게 아니라 대대로 세습해 온 거야. 그래서 가난의 세습이라 합시다. 가난의 세습이죠. 계속 이어왔다 이런 거야.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사한 매매 문서 같은 원고를 접하는 적이 있었고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늘렸다. 자, 밑에 보면 한자가 많죠. 이게 그 당시 옛날 노비 문서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바로 여자종이에요. 여자종. B 김이덕의 한 소생 노 금동 경인생 노 금동의 양초 소생 이거 다 그냥 노비 얘기야. 그 한자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한자 부분만 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다 묶어버리라. 자 그러니 바로 얘는 노비의 신분이 어디까지? 자식들에게 세습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자식에게 세습된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노비의 신분이 자식에게 세습된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노비의 신분이 자식에게 세습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한자 지나서 보겠습니다.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 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줄칩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줄칩니다. 왜? 보세요. 아버지도 가난에 세습되어 왔잖아. 근데 이 노비 문서를 보니까 아이고 우리 집도 이렇게 되었겠지.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더 찹찹하지 않을까? 마음이 찹찹하고 괴롭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 그렇다면 그러면 그 줄쳤던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의 속에 들어가는 화제 심리 상태 뭐가 되겠니? 적습니다. 나의 찹찹하고 비참한 심정. 찹찹하고 비참한 심정. 찹찹하고 찹찹이고. 찹찹하고 비참한 심정. 찹찹하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찹찹. 이게 뭐야? 찹찹하고 비참한 심정. 말을 왜 이렇게 바꿔? 자, 찹찹하고 비참한 심정. 쏘리. 그 다음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부터 또 가로 열어보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 천일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가로 닫고. 그러면 외가 쪽도 뭐가 되는 거니? 노비였어를 알았어. 외가 쪽도 노비였어. 그러면 아버지인 본가 쪽도 노비고 외가 노비. 그러니까 노비와 노비끼리 만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가난은 세습되잖아. 가난에서 한번 세습되면요 사회적 구조상 벗어날 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지금 사회 현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서 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세습되니까. 그러면 우리 때라도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 사회적 구조상. 그래서 은근히 70년대 사회를 지금 까고 있는 겁니다. 이 소설. 계속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달라진 건 없었다. 마음 편할 날도 없고 몸으로 처치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 조상은 세습하여 신력을 바쳤다. 신역은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책임, 그러니까 종들이 해야 될 어떤 일들,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우선 우리의 조상은 부터 줄쳐.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줄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니? 우리는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냥 사고 파는 물건 같았다. 이 얘기 아닐까? 살짝 적어봅니다. 자,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거야. 왜? 우리는 그냥 사고 파는 물건 같았다는 얘기니까.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것도 엄마를 또 아빠를 또 감싸주네요. 그죠? 왜 상관없어? 상관이 있죠. 아버지가 노비였으니까 계속 노비잖아 지금. 물론 요즘은 노비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나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왜 상관없어? 상관이 있는데 엄마 지금 거짓말이죠. 어머니는 장남이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을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1000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래야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시종의 자식이었다. 시종의 자식 주침이다. 시종의 자식이 뭔데? 바로 최하층의 천인. 최하층리. 자 봅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대에는 할아버지 아버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지?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 증조부죠.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대에 노비들은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를 내쫓지 마십시오. 자,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 줄칩니다. 그럼 보세요. 아니 노예가 해방됐단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만세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너 갈 길 가거라 하고 풀어줬어. 그런데 증조부 할아버지가 오히려 저를 내쫓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그러면 억압된 삶에 길들여짐을 알 수 있는 거잖아. 자, 살짝 적어보자. 우리를 내쫓지 마십시오. 줄칩니다. 억압된 삶에 길들여졌습니다. 길들여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를 풀어줘봐. 강아지가 멀리 가니? 와, 나 이제부터 해방이다. 나 이제 자유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오지. 왜? 길들여졌거든. 그러니까 노비들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해방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게 가장 무서운 거야. 이게 가장 무서운 거지. 그다음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달랐다. 자, 할아버지는 달라. 근데 할아버지는 좀 달랐어요. 조금 똑똑했는가 봐. 할아버지는. 자, 봅니다. 자, 할아버지는 달랐다. 줄칩니다. 뭐가 달라? 뭐가 달랐는데 할아버지는? 적어볼게요.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려 함. 적어볼게요.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려 함.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어. 이번에는 오히려 이 집과 땅까지 줬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았네. 자, 집 줄 테니 여기서 먹고 살아. 집과 땅을 줬어. 그러면 만세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제부터 나도 이제 노예 신분 벗어난다. 나도 이제 혼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살아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할아버지는 특히 더군다나 했어. 그럼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다음 보세요.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는 거야. 증조부 때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 그것이 뭔데? 노비생활. 자, 그것 줄칩니다. 적어서 노비생활.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자, 줄칩니다.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줄칩니다. 그래서 어찌 됐는데? 그래서 집과 땅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적어볼까요? 집과 땅을 지킬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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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잘 봐. 자, 정리할게요. 그러면 증조부 할아버지는요, 노비를 해방시켜줬지. 근데 노비 해방해줬지만은 오히려 뭐라 그랬니? 오히려 물 앉아버렸지. 그래서 저를 내쫓지 마옵소서라고까지 하실 정도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할아버지는 달라. 할아버지는 약간 생각이 있는 신분이야. 그래서 오히려 늙은 주인이 집과 땅까지 줬어. 그러면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데 처음에 좋아했단 말이야. 탈출했어. 그런데 다 뺏긴 거야. 왜? 뭐가 없어가지고? 능력과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 속았다는 거지. 남들한테. 그래서 다 뺏긴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땅을 줘도 결국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다시 다 하층민이 된 거야. 하층민.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줄 줄칩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줄칩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왜? 자, 봅니다. 교육과 경험이 부재되어서 그런 거죠. 교육과 경험이 부재되어서 잃었는데, 즉 쉽게 말하면 무지함으로 뭐가 되겠니? 경제적 불평등이 세습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지함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계습되고 있음을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무지하잖아. 너무 무지해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내용이 좀 길죠? 지겹죠? 내용이 길고 지겨워요. 그죠? 내용이 길고 지겹지만 한 번만 딱 들으면 끝나는 거야. 이거랑 나 미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좀 지겨운 글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좀 하자고. 가보겠습니다. 근데요. 어, 아까 1, 2, 3부 있다 했잖아요. 1, 2, 3부. 교과서에 1부밖에 없는. 1부밖에 없어. 1부밖에 없어. 그 다음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자, 영호의 그죠? 좀 큰 영호로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역시 계속 세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었다.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아버지는 계속 자 이제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야. 영희는 손수건을 자 영희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니 계속 보겠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2주 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죠? 2만 원 더 받았어요. 영희네가 어차피 아파트도 못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래요. 거기다 어느 쪽 가든 매달 15,000원씩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그래, 입주권을 다들 팔고 있나요? 영희네 더 서두르세요.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에 서 있었다. 결국은 이제 다 판 겁니다. 자, 그 다음 옆에 뒷부분 줄거리 읽어보도록 하죠. 행복동 주민들 대부분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났다.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나의 가족들 역시 다른 이웃들처럼 입주권을 팔지만 전세금을 빼주느라 명인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사 가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지고 이후 영희는 자기네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그 남자 집에서 돈과 입주권을 훔쳐 도망쳐 나옵니다. 혼자 동사무소에서 가서 입주 신청을 한 영희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린 뒤입니다.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붙어 줄십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일하던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줄칩니다. 자, 그럼 이 소설은 결말이 어떻게 끝나게 되니? 비극적 결말이라고 써봅시다. 비극적 결말. 자, 그래서 이 소설은 보세요. 어렵진 않죠? 어렵지는 않지만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 돼요. 내용 좀 길어, 좀 지루해. 어렵지 않아 소설. 근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면 내용을 좀 파악해도 시험 문제 풀 수 있다고. 자, 그러면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자, 빈 여백에다 정리합시다. 우리 빈 여백에다가 핵심 정리에 갈래. 이 소설의 갈래는 연작 소설입니다. 현대 소설이고 연작 소설, 즉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1부, 2부, 3부. 그래서 연작이라고 그래. 연작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연작 소설이에요. 자, 성격은 사회고발적 빈판입니다. 성격은 사회고발적 비판적인 내용이에요. 1970년대 도시 빈민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1부는 누가 주인공이라 여러분들? 1부는 영수, 2부는 영호, 3부는 영희가 주인공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 다시 해줄게요. 주제, 도시 빈민들의 뭐가 되겠니? 삶과 좌절. 그리고 잘 봐. 책 좀 줄게. 좀 쓰고 있어.
얘들아 잘 들어봐. 도시 빈민의 삶과 좌절을 드러내는 게 주제인데 어차피 이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 성북동 이 난소공과 같은 주제 의식을 갖는 시를 찾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셨죠? 그럼 그 시 정답이 뭘까? 그래도 고1 때 우리 다 한번 배웠었는데 박선영 선생님한테 우리 현대시 수업 시간에 자 도시 빈민의 아픔 1970년대 도시 빈민의 아픔을 노래한 시를 찾으면 되는 게 그게 정답이야. 그래서 관련 시가 뭐냐면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가 있어. 들어봤니 여러분들 이거? 네. 들어봤잖아. 이거 다 수업했던 거 아니야 우리 학원에서. 그러니까 내신 수업할 땐 여러분들 내신만 설명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평상시 국어 중요하다니까. 성북동 비둘기가 있는데 얘가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면 이 작품을 찾아.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쓰지는 못하겠고 앞부분 좀 써볼게요. 성북동산에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북동산에 새로 번지가 생기면서 성북동산에 새로 번지가 생기면서 에이, 마음이 급하네. 생기면서 본래 살던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이런 시를 찾으면 돼. 이런 시.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번지는요, 새로운 이제 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둘기는요, 원래 전에 살던 도시 빈민 또는 자연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성북동에서 새로 번지가 생기면서 본래 살던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이 시를 찾으면 돼. 아셨어요? 내가 거의 다 숟가락까지 퍼줬다. 틀리마. 많이 노는 문제니까. 그러면 난소공과 관계되는 시를 찾으면은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를 찾아라. 됐죠?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자, 이제 주제 파악했고 중요한 건 특징. 자, 특징 한 3줄 정도 써볼게요. 특징. 자, 특징. 자, 3줄 정도 쓰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한 도시 빈민의 아픔을 그죠? 아픔을 사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 그 당시 모습 그대로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상징적. 왜 상징이니? 작은 공, 바로 꿈과 이상이고, 그리고 쏘아 올린, 곧 떨어질 수 있는 좌절을 상징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상징적이죠. 다음에 반어적이죠. 생복동 반어적이죠. 즉 상징적,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를 강화시킨, 표현으로 주제를 드러낸, 상징적,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를 드러낸. 자, 다음에 아까 내가 1부, 2부가 주인공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서술자의 변화를 주었죠. 변화를 주어 뭐니?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근데 어차피 학교에서 1분만 배우면 일부만 배우지만 학교에서는요 전문을 주는 학교들이 있어. 프린트를 읽어보라고. 또는 줄거리를 읽어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줄거리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전문을 주는 학교들이라고 하는 프린트로 한번 읽어봐라고 얘기하는 학교들이 많을 거야. 그 학교들은 뭐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1부, 2부, 3부가 4개 받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내용이 길고 가장 지루한 난서공이 끝났다. 이렇게 첫날부터 가장 긴 걸 끝내놔야 좀 마음이 좀 편해져. 아무 좀 그렇게 다 긴 것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짧은 시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가장 길어요. 이제 가장 이런데 힘들어하는 것을 먼저 끝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자, 그러고 나서 10분 뒤에 다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